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네, 저희는 총교세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17장, 18장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17장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민족의 충돌입니다. 음, 우리는 최근에 세계와 세계가 부딪힌 게 바로 신대륙과 구대륙의 그 충돌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익숙하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민족의 충돌인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똑똑님이 어, 북중국과 남중국 말씀해 주시면서 북중국인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남중국을 차지하고 남중국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밑으로 점점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 부분이 이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 소제목으로 보면은 중국 이주민들은 어떻게 폴리네시아인이 되었을까입니다. 그 폴리네시아인은 거의 태평양의 섬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요. 중국 이주민들이 폴리네시아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 바로 앞장에서 남중국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동남아를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동남아뿐만 아니라 계속 밑으로 내려와서 태평양의 섬 지역까지 차지했더라고요. 음, 역시나 역사학자답게 그 같은 증거들을 제시를 하는데요. 증거가 크게 두 가지예요. 언어학적 증거와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 이 중국 이주민들이 폴리네시아인이 된 그 증거들을 밝혀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냥 언어학적,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 남중국에서 시작된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 경로를 추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언어학적 증거를 통해서 한번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을 볼게요. 어, 저는 이 언어를 이런 식으로 음, 추리할 거라고는 이렇게 지식이 짧아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 언어를 잘 분석을 해보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알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중국 사람들이 북중국의 중국인으로부터 쫓겨나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중에 이제 타이완 섬에도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4개 어파 중에 3개 어파가 타이완에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완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므로 그만큼 분화하는 시간도 가장 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의 고향이 바로 타이완 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오스트록의 언어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실선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여기 있는 섬들이 전부 다 아, 오세아니아계 같은 어족을 쓰고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로 이 오스트로네시아 일대로 전파된 경로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음, 그 지도에서 화살표가 작게 돼 있어서 눈으로 보기에 좀 어렵겠지만 결국에 이 남중국부터 타펑캥 문화가 쭉 밑으로 내려오는 과정인데요. 제가 이 타펑캥 문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타이완 BC 4천에서 3천년경부터 타이완과 그 맞은편의 남중국 본토 해안에 간섭기와 독특한 장식을 한 토기, 이게 바로 타펑캥 토기입니다. 이게 나타났어요. 결국 이 토기 형태는 남중국 본토에서 타이완으로 파생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타펑캥 토기와 그 다음에 나무껍질 두드리개, 이게 여러 섬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나무 껍질 두드러기는 섬유질이 많은 종류의 나무 껍질을 두드려서 끈이나 그물, 의복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돌입니다. 이런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 이 남중인들의 타펑캥 문화가 타이완에 도착한 후 천년 이내에 그 문화가 타이완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전파돼서 현재 오스트로네시아 일대를 채워 나갔다는 걸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펑행 문화에서 그 대표적으로 아까 토기와 나무 껍질 두드러기 개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밖에도 간석기 토기, 가축화된 돼지뼈, 농작물의 잔해 등이 또 있어요. 이거를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그냥 한마디로 압축을 하더라고요. 문화적 세트. 이런 문화적 세트가 공통으로 발견이 된다고 해요. 그게 BC 3000년경에는 필리핀에, BC 2500년경에는 인도네시아, 셀레베스와 보르네오, 티모르에, 그리고 BC 2000년경에는 자바와 수마트라, 그리고 BC 1600년경에는 유기니 일대에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요. 그만큼 점점 밑으로 내려올수록 팽창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고 합니다. 점점 어, 태평양 민족의 섬들을 이 남중국인들이 차지해 나갔다고 하는 나간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이 모아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모아나 되게 재밌게 봤는데, 모아나도 태평양 민족의 섬 이야기거든요. 그 섬에서 다른 섬으로 이동하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태평양 민족의 섬들을 점령할 때 빨리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배, 카누 같이 가운데는 생겼고, 그 옆에 이 넘어지지 않게 지지를 할 수 있는 양쪽에 이 막대 모양의 것을, 지지대를 사용해서, 빨리 갈 수 있었다고 해요. 안정적으로. 돛대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항해술과 선박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 수렵 채집인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빠르게 점령할 수 있었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식량을 생산했었잖아요. 농작물의 잔해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이미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던 부족이었어요. 그리고 모아나처럼 민족들이 그 이런 배를 타고 계속 밀고 태평양 섬을 장악해 나갔던 거죠. 어, 이제 결론으로 보면 이 오스트로네시아어를 사용하면서 남중국으로부터 타이완을 거쳐 이동하던 농경민들이 당시 인도네시아의 서부와 필리핀에 살던 수렵 채집민들을 완전히 교체하여 원래 원주민의 유전적 언어학적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앞에서도 배웠다시피 농경민들은 인구가 훨씬 조밀했고 도구와 무기가 더 우수했고 그리고 이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배와 해상 기술을 지녔어요. 또한 수렵 채집민들이 저항하지 못한 유행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돼지뼈가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이들은 벌써 가축화에 성공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유기니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기니를 장악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기니는 이미 이들 또한 식량 생산을 하고 있는 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식량 생산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았고, 그리고 뭐 식량 생산을 해서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기술이나 이런 도구가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온 오스트로네시아인과 경쟁에서 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인이 고지대는 장악하지 못했고요. 그 도착했다라는 증거는 그 저지대, 그 해안가 있는 데만 그 탑텐콩 문화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17장 부분은 우리는 최근에 있는 그 유럽인이 아메리카를 점령했던 그것만 알고 좀 약간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기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든 대륙에서, 모든 지역에서 일어났던 거라고 지금 이제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이제 똑똑님이 하신 부분에선 중국 대륙에도 북중국인과 남중국인의 예를 들으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일어났고 또 동아시아와 태평양 또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멀어서 우리에겐 그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뿐이지 이게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18장은 남북 아메리카가 유라시아보다 낙후됐던 원인인데요. 저는 이 장을 좀 왜 이거를 한 장을 빼면서까지 반복해서 이거를
장을 하나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장은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여러 차례 식량 생산 부분에서 많이 배웠던 거거든요. 너무나 뻔한 내용인데 왜 이거를 이렇게 또 특별히 한 장을 만들었을까? 우선은 좋게 해석을 하자면 공부라는 거는 결국에는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가장 또 효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반복 학습, 정리하는 개념으로 이 장을 할애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리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라시아인들의 남아메리카 식민 정책입니다. 음, 낙후됐던 원인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식량 생산이 늦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 발전이 늦었고, 그 다음에 식량 생산의 가장 중요한 가축화였던 전염병이 강력한 무기였잖아요. 그 유럽이 아메리카를 정복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전염병이었어요. 그 외에 압도적인 군사력과 정치적인 조직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인디언들은 전염병으로 멸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많았던 원주민 사회는 이 전염병으로 한 번에 다 죽을 수가 없잖아요. 일부 남아있는 원주민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의 직업 군인들이 이 원주민들과 대항하면서 그들을 파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이제 작은 원주민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군인도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일반인이. 일반인이 이런 원주민들하고 소규모의 습격을 또는 살인을 통해서 파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히. 우리 지난번에 강기와 우연의 역사에서 골드러시 황금을 찾아 떠난 강기열이 유럽인 편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유럽인들이 그 원주민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나오긴 해요. 왜냐하면 유럽인들은 총을 갖고 있었고 수렵 채집하던 그 원주민하고는 무기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확실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대적 자체가 안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로 들었던 게 이제 캘리포니아 북부의 소부족이었던 야히족은 약 2천 명 정도 되는 부족인데 이들은 학위를 갖지 못한 원주민으로 그 무장한 백인 정착민, 골드로시로 밀려들어온 유럽인들입니다. 에 의해서 네 차례 습격한 끝에 전멸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디언들이 거의 많이 죽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고무붐이 한창이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아마존의 많은 인디언 집단들이 군인도 아니고요. 일반 정착민에 의해서 비슷한 방법으로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쓰여진 1990년대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제 야노마모족을 비롯하여 지금껏 자율성을 지켜왔던 아마존 인디언 사회들이 차츰 질병에 굴복하거나 강부들의 손에 의해 살해되거나 점점 선교사 또는 정부기관의 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에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식량 생산과 생리에 알맞은 가장 온화한 지역, 가장 살기 좋은 지역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제거해서 정착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원래의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는 크게 감소를 했어요. 북아메리카 같은 경우엔 최고 95%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메리카는 인디언의 나라가 아니죠. 백인과 아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인들이 다 각각 이주해 와서 사는 이주민의 나라입니다. 음, 이 장을 읽으면서 음, 씁쓸했어요. 제가 마음도 안 좋았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이런 감정을 드는 거는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아주 좁은 시각에서 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17장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우리 조상의 누군가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정착을 했기 때문인데 이 대한민국의 원주민이었을까? 과연 나의 조상들은?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냥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대세. 이 대세를 쫓아가지 못한 부족은, 국가는 그렇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때 대세는 바로 식량 생산이었던 거죠. 농업혁명을 한 국가, 민족, 부족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했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세를 쫓아가지 못한 국가, 어떻게 보면 또 기업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개인일 수도 있고. 그 대세를 쫓아가지 못한 국가, 기업, 개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교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대세가 뭘까? 음, 결국엔 디지털 시대에 로 변환되는 게 대세인 것 같아요. 대세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의 물줄기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갑자기 순식간에 변하진 않고 이 농업혁명도 몇천 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지금은 그거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세를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할 리는 없어요. 이 흐름은 결국은 계속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 기업, 개인도 이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을 익혀야지만 될 것 같아요. 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장입니다. 저는 17장, 18장 이렇게 읽으면서 그 17장에 뉴기니인들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원주민이 살아남았다라는 이유, 그런 상황을 볼 때 뭔가 원주민이 사는 사회는 굉장히 덜 발달한 사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이 원주민이 침략자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더 그 역사적으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뉴기니인들이 식량 생산을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정복당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참 되게 신선했어요. 아,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었는데 그냥 원주민 하면 굉장히 좀 약간 덜 발달한 사회에서 약간 미개하게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저의 좀 시각을 바꿔준 그런 장이었던 것 같고 18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읽어왔던 그 내용을 음, 약간 서머리해주는 그런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읽어 나가면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식량 생산인 거잖아요. 식량 생산이 이루어져야지 그 모든 것들이 음,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식량 생산이 굉장히 모든 걸 좌우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음, 아까 똑서님이 디지털 뭐 변화 이런 거 얘기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미래에 많이 변화할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뭐 식량 생산이 뭐 그렇게 뭐 기술의 발달을 가져오고 인구의 팽창을 가져오고 음, 이게 식량 생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잘 하지 않고 사는데 실은 우리가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면서 실은 뭐 식량 에너지 위기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언론에서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미래의 어떤 우리 사회, 국가, 그러니까 식량이란 에너지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국가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음, 굉장히 원론적인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기후 위기랑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식량 생산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18장을 읽으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예, 식량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만나요. 네, 안녕.